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은요. 그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비타민 C 얼마나 복용해야 하나요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는 먹어요, 기본적으로. 왜? 내 몸에서 비타민 C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복용 방법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6g 먹었으니까 나도 6g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더 적은 용량을 먹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더 많은 용량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 먹게 되는 게 바로 그런데 왜 다른 비타민들 중에서 비타민 C를 꼭 복용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비타민은 비타민 중에서 왕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사람은 괴혈병에 빠져 죽어요. 근데 다른 비타민들은 부족해도 질병은 생길 수 있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중에서도 왕인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비타민 C를 만들어요. 인간을 포함한 일부 동물, 기니와 피그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는 일부 동물들에 한해서만 비타민 C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인간이 비타민 C를 못 만들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들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다 똑같은데. 그거는 기원전 4천만 년 전에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DNA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요. 그로 인해서 L글루코락톤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결핍이 되는데 이 효소의 역할이 뭐냐면은 글루코즈, 당으로부터 비타민 C가 만들어내는 과정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비타민 C가 생성이 안 되게 하는 그 생성에 대기하는 효소인데 그 효소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비타민 C를 못 만든다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 C의 기능이 워낙 많아요. 나열하자면 100가지도 넘게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3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합성이에요. 우리가 콜라겐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냐? 피부에 탄력을 주는 게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 합성에 비타민 C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데 또 비타민 C가 필요하고, 그리고 카르니틴, 이 지방 대사를 시켜서 비만을 억제해 주는 게 바로 카르니틴인데 이것도 합성하는 게 비타민 C예요. 첫 번째는 합성에 작용하는 게 비타민 C고요. 두 번째는 항산화 작용이에요.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혈액 속에서 처음에 이제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겨서 각 조직을 침범하면서 공격하잖아요. 비타민 C는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순차적으로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다른 항산화제, 특히 이제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가 산화하게 되면 활성산소로 변해요. 이걸 다시 합성하는데 또 비타민 C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면역입니다. NKT 수지장세포, 암세포를 포함한 바이러스, 세균,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하고 면역력에 관여하는 게 이 3가지 세포인데 이 세포를 활성을 증가시켜주는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타민 C 기능을 크게 보면은 이 3가지로 설명하는데 합성, 항산화 작용, 면역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비타민 C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제임스 린드 사건이에요. 1748년도에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그 솔즈버드호에 승산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해군 병사들이 배를 타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그 영국 해군 해군 군의관인 솔즈버드호에 이제 제임스 린드가 타면서 시름시름 하는 이 병사들을 보고 나서 임상 실험을 해요. 그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헌상 기록한 임상 실험인데 6개 군으로 나눠서 한 군은 뭐 고기를 주고, 한 군은 소금을 주고, 한 군은 뭐 다른 거를 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오렌지를 줬던, 감귤류를 줬던 군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고기라든지 영양이 충분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상 못했던 감귤류, 오렌지, 라임 이런 것들을 먹었던 병사들이 그냥 금방 좋아졌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린드는 이거를 이제 영국에 이제 해군에다가 보고를 하고 배에 승선할 때마다 해군 그 병사만큼 충분한 양의 이제
그 감귤류를 치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 해군이 그 이후로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왜? 병사들이 배에서 죽지 않고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배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라이너스 폴링의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은 노벨상을 2번이나 탄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노벨상을 2번 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라이너스 폴링. 라이너스 폴링은 노벨 화학상을 탔고 또 하나는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골골골했고 몸이 안 좋았던 분이죠. 1940년도에 라이너스 폴링이 블라이트병이라는 신장병을 알아요. 그때 신장내과 선생님이 이분한테 식이요법을 해갖고 낫게 해줬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떤 치료약이 없었던 병이었죠. 그리고 1966년도 뉴욕에서에는 뉴버그라는 이제 그 화학상을 그 시상 그 발표하면서 이제 상을 탔는데 그때 이제 그 라이너스 폴링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은 인류를 위해서 해줄 게 많은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 해준다면서 한탄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상식에 참석했던 아윈스톤이라는 생화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라이너스 폴링한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뭐냐면은 폴링 당신이 비타민C를 알고 비타민C를 먹으면은 훨씬 더 오래 살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사실 이제 노벨상을 2번이나 탄 라이너스 폴링이 이 편지 한 통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만무하죠. 그래서 그러나 라이너스 폴링은 아윈스톤이라는 생화학자가 보낸 편지를 보고 나서 논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정말 엄청난 논문의 내용이 있고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비타민C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비타민C 파동을 일으켰던 분이 이 라이너스 폴링이고 죽을 때까지 하루에 18g이라는 비타민C 양을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비타민 하루에 6g 정도 먹으면은 저보다 정말 3배나 많은 용량을 먹으면서 살아갔으니까 엄청난 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해 주고 싶은 분이 이제 휴 리오단 박사입니다. 리오단 박사는 저의 이제 스승 같은 분이시죠. 제가 비타민C를 공부하려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리오단 박사한테 편지를 써서 리오단 박사가 흔쾌히 오라고 해갖고 그 리오단 클리닉 캔사스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달간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환자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연구 결과, 데이터, 공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스스로 정말 비타민에 대해서 무장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리오단 박사도 사실은 본인이 비타민에 심취하게 됐던 게 이제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본인이 의과대학생 때 돈이 없었어요. 근데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내과 선생님이 값싼 치료를 할래? 값비싼 치료를 할래? 리오단 박사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값싼 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했더니 내과 선생님이 리오단 박사한테 그러면은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라. 그리고 만약 값비싼 치료를 네가 원했다면은 그때는 항생제를 처방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리오단 박사는 비타민C를 많이 먹고 나서 금방 독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턴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르바이트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비타민C 혈중 농도 체크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루는 비타민C가 빵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 비타민C를 먹고 또 검사를 했더니 또 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면서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해 볼 때 본인이 비타민C 혈중 농도 검사하기 며칠 전에 거미에 물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미에 물리면서 우리 몸의 비타민C가 그 염증에 작용하느라고 소모가 다 됐던 거죠. 그거를 이제 간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오단 박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안 좋을 때 비타민C만큼은 무조건 채워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만났던 환자죠. 사실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난수암 4기 환자, 이 환자를 통해서 제가 비타민C를 공부했고 여기까지 왔고 실제 비타민C 치료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좋아졌던 사람들도 있었고 안 좋아졌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 치료했던 경험들이 저희가 이렇게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면은 의료를 생각할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좋아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고 그 좋아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은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만약 비타민C가 부족한다.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우리 몸에서 생길까? 처음에 보통 이제 비타민C를 안 먹게 되면은 한 2주 정도 되면은 소변에서 비타민C 배출이 안 된다고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게 되면은 그 혈액 속에 뿐만 아니라 조직에 있는 비타민C도 고갈이 돼요. 괴혈병이 오죠. 그럼 괴혈병이 온 상황으로 그 몇 달이 유지되면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증상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비타민C 결핍, 첫 번째는 활동 능력이 감소해요. 왜? 부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비타민C 없음으로 인해서 쉽게 피곤해지고 출혈 경향이 생깁니다. 치주 질환, 감기가 잘 걸리고 상처가 났는데도 상처가 잘 회복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은 심근경색, 이 혈관벽이 이제 막혀갖고 그 혈전이나 이런 게 생기고 뇌경색이 올 수 있고 무릎은 또 염증들에서 관절염이라든지 뼈가 또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될 건가? 그거는 결국은 초기부터 비타민C를 적절하게 이제 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질환별로 보게면은 암부터 면역질환, 뭐 알러지,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병들이 오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 병이 오기 전에 내 스스로 좋은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하라고 하면은 정말 무수히 많은 데이터와 무수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들이 사실은 임상 결과, 우리가 보통 RCT라고 하잖아요. 이중맹금 연구가 없기 때문에 묻혀버려요. 그 이유는 왜? 그러면 이중맹금 실험을 하면 되지만은 그 이중맹금 실험을 하려면은 누군가는 연구비를 내야 된다는 거.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도 못해요. 그리고 비타민C는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누구나 주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허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더더욱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질병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활성산소, 유해물질이 있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이제 조직 내 손상들이 오게 돼요. 그러면은 RNA 딜레이 손상이고 조직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유전자들이 활성화 생겨요. 그 활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유발되고 질병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 하나하나 이 관은 넘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연구들은 그동안 무수히 많았고 또 실제 어떤 병이 생겼을 때 내가 비타민 치료를 해서 좋아졌던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보는 게 암 환자고 오늘도 이 많은 분들이 저희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도 대부분은 이제 암 환자일 겁니다. 암이라는 거는 뭡니까? 실제 어떤 덩어리, 정상세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세포가 기하급수로 커져서 우리 몸에 이제 증상을 유발시키고 조직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 그러면 그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구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요. 정상세포가 그 어떤 활성산소로 인해서 전구 발암 물질로 되고 이 전구 발암 물질들이 진행이 되면 발암 물질로 되고 그리고 이 발암 물질이 DNA 손상을 줘서 세포가 망가지고 그 후로 이게 쌓이다 보면은 종양이 생기고 그 종양이 한 군데만 머물린 게 아니라 주위 조직으로 퍼지면은 전이가 유발되고 그 전이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식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통증을 유발시켜나 그리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잡아주는 건 뭐냐? 바로 항산화제예요. 그 활성산소가 여기에 유발인자이기 때문에 적절한 항산화제가 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C죠. 그러면은 비타민C 치료하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 왜? 비타민C가 가는 데가 있고 가지 못하는 부위가 있어요. 가는 데는 뭐냐? 혈액 속이에요. 가지 못하는 부위는 뭐냐? 조직들이고 암세포 내인 거.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 바로 NK나 T나 수지상 같은 이 백혈구 세포들, 면역 세포를 통해서만이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려면은 SVCT2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비타민 치료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왔고, 꼭 SBCT2가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비타민 치료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비타민C를 30g씩 꾸준하게 맞고, 그러다 보면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정화될 수 있는 느낌이 있고, 만약 수송체가 있는 분은 더 많은 용량을 써서 직접적으로 암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맞는 상황에 맞게 전략과 전술을 짜다 보면은 좋은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은 언제 복용하는 게 좋은가라는 또 질문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거는 뭐냐면은 비타민C는 작용 시간이 4에서 6시간. 보통 6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루 3번 정도 먹어주면 좋은데, 저녁에 먹었을 때 오히려 비타민C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녁에 먹지 말고 주로 아침하고 점심 때 또 먹고, 특히 아침에 먹는 게 중요한 게 하루가 편해져요. 아침에 비타민C를 딱 먹으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리셋하는 기분이잖아요. 그리고 비타민C가 들어가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꼭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점심, 저녁도 추가로 먹으면 됩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좋냐? 우리가 보통 식사 전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과 같이 있으면은 어느 식전에 먹어도 되고 식후에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라든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식사 후에 아니면 음식과 함께 먹는 게 비타민C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효소도 그렇고, 혹시라도 비타민C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속 쓰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식사랑 같이 먹으면은 그런 증세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식후에 바로 먹던지 아니면은 식사 중간에 비타민C를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통 상황별로 각각의 비타민C 양이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먹는 양은 자기의 각각 양이 달라요. 저는 2g씩 하루 3번, 6g을 먹고요. 어떤 분은 1g씩 하루 3번 먹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루에 12g 먹는 분도 있고, 그거는 각자에 달라요. 그렇지만은 어떤 특정 상황이 왔을 때는 평소에 먹던 양보다 더 많은 용량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이 뭐냐? 첫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과다하게 밀려왔을 때는 정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부신이 나오고, 그리고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이때 비타민C를 많이 복용해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더 유지가 돼요. 근데 이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내가 적절한 양의 비타민C를 보충이 안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내 몸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왜 몸이 안 좋냐고?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운동 후에는 활성산소가 생겨요. 이때 비타민C를 먹으면은 회복을 빨리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한 후에 비타민C 꼭 먹는 게 좋고, 그와 더불어 MSM이 사실은 운동할 때 젖산 축적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운동 전에는 뭐가 필요하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력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 감기라든지 어떤 몸이 감염의 방광염이라든지 몸이 안 좋은 경우, 이때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를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타민C 섭취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 먹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나가 똑같아요.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먹어라. 그 이유는 비타민C 이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 과일과 채소만 가지고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경구제, 알약이라든지 분말 형태의 영양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를 먹는 용량에 대해서 저는 6g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하고, 어떤 분은 비타민C 먹고 소변으로 나갔는데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루 권장 용량은 보통 100mg이에요. 그건 종합 비타민 속에 있고 음식을 통해서 100mg는 충분히 먹어요. 근데 이거는 괴혈병만 예방하는 거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건강하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용량은 뭐냐? ODA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최적의 용량,
옵티말 데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2g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6g이고 라이너스 폴린 같은 경우는 18g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또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을 먹으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그 라이너스 폴린은 보통 이제 그 6에서 20g까지 섭취하는 걸 추천했고요. 캐스카터 같은 경우는 설사하기 전까지 용량으로 먹으라고 해요. 이 설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독소들이 그 장에 이제 자극을 줘서 독소들도 빼주는 데 있지만은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서 설사를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양이 장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캐스카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용량은 스스로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타민C 먹어봤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게 흡수율이 떨어져서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타민C는 용량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흡수는 더 많은 양이 돼요. 그리고 소변으로 6시간 정도 지나면 소변으로 빠져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빠져나기 전에 비타민C가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만이라도 제거해주면은 몸은 건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저는 이제 좀 더 많은 용량을 자주 먹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 알약과 분말, 요새는 뭐 리보전 비타민C 뭐 여러 가지들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냐? 저는 분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 분말은 메가 용량이에요. 많은 용량을 먹어도 비타민C밖에 없다는 거. 알약에는 첨가물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못 먹는 거. 그리고 알약하고 분말에는 분말이 흡수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수용성이라는 효과도 있고, 실제 저희가 20년 전에 실험을 했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그 분말 형태가 1시간 정도 빨리 더 흡수가 되고, 농도 자체도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제 요새 그 리보전 비타민C 얘기를 하잖아요. 리보전 비타민C가 비타민C보다 흡수율이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흡수율이 조금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리보전 비타민C 1g을 먹을 때 실제 비타민C 함량은 500mg 밖에 없어요. 나머지 500은 뭐냐? 기름이에요. 이 500ml를 먹기 위해서 기름을 500ml를 먹어야 된다. 근데 실제 1g을 하게 되면은 그 1g 자체가, 분말 같은 경우는 1g이 전부 다 비타민C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약간 흡수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몸에 들어가는 양은 훨씬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의 부작용을 하면서 비타민C를 더 낮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타민C의 부작용이 속쓰림 증세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약산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래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그 식사 중에 먹으라는 거를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말이기 때문에 음식에 섞어서 같이 먹기도 합니다. 단,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 그리고 신장 결석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비타민C 먹는 거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먹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이제 비타민C 주사 많이 맞잖아요. 그럼 비타민C 주사 맞으면은 복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암 치료할 때 항암의 목적은 주사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사를 안 맞는 날은 그 경구로 해도 비타민C를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또 하나는 장내 독소를 없애주는데 경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사 안 맞는 날은 그 먹는 거를 그 적절한 양을 먹어줌으로써 유지하는 게 좋고 그 양은 보통 4에서 6g을 추천합니다.